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 여느 때보다 추석 연휴에 정치권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과연 밥상 민심은 어디로 움직였을까요? 자, 오늘은 네 분 모시고 정가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염승열 변호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연휴 기간에도 시간을 내서 이곳 스튜디오에 함께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연휴 사흘째입니다. 좀 연휴, 이 명절 연휴만은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정치권에서도 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요즘 전국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야당 대표에 대한 기소,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 등으로 전국은 아주 금냉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메뉴들을 추석 밥상 메뉴로 가져왔는데요. 추석이니만큼 사흘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실제 민심 속에서는 이 추석 밥상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을지 궁금한데 윤 대표님께서는 딱 하나의 가장 이번 추석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 하나를 꼽자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어요? 이번 추석에 코로나 이후 첫 번이고 100년 만에 가장 보름달이 둥글고 컸다잖아요. 네. 근데 화제는 정치가 아니라 저희 집이나 친지들은 경제였습니다. 예. 여기 뭐 정치인들이 너무 국민을 무시한다. 네. 그 이재명 대표의 뭐 기소라든지 김건희 여사이라든지 그 이준석 그 전 대표의 내홍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공동적인 환멸, 정치적인 불만, 불신. 그러니까 정쟁 말고 그렇죠. 좀 먹고 사는 문제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가 오르는 거, 금리 이자 부담이 허덕이는 거,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뚝 끊겨서 지금 아예 거래조차 안 되는 거, 이런 사는 걱정이 좀 많았다. 도대체 정치인은 뭐 하냐. 이런 불만이 컸던 저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네, 윤 대표님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이번 추석 밥상에서는 사실 정치 얘기보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밖에 안 차렸냐. 밥상이 너무나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가가 지금 정부가 650억 원을 긴급 투입을 했습니다. 추석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인크루트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54%가 간소하게 차리겠다. 제대로 안 차리겠다. 그중에서 28%만 예년처럼 차리겠다고 하고요. 5명 중에 1명이 아예 음식을 차리지 않겠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번 물가가 태풍도 영향도 크고 해서 이 정치 뭐 말씀하셨지만 환멸을 느끼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추석 밥상이 이렇게 비싸져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어머님들의 그런 하소연이 아마도 밥상머리를 장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정치가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지금 모습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꺼내주셨어요. 염승열 변호사님께서는 하나 꼽자면 어떤 걸 꼽으실까요? 저는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 70, 96, 100 이런 숫자가 저는 생각납니다. 어떤 의미죠? 3년 만에 코로나 시대에 부모님과 친지들을 뵙게 됐고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70년 재위를 하고 96세에 돌아가셨다. 그다음에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달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바람이 오늘 이후로 추석 연휴 이후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 네, 역시나 뭐 물가 이야기, 그다음에 코로나 재감염 이야기, 뭐 누가 또 걸렸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주된 것 같습니다. 추석 밥상에 정치 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선거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감이 있어야지 이야기가 좀 나올 텐데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크다 보니 정치 이야기가 추석 밥상에 오르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 모두 다양한 이슈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는 또 오늘 정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정가 소식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 비대위에 닻을 올렸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4년 동안 끊었던 담배도 피우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조금 전에 세 번째 찾아갔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 몇 달간의 당 내분과
분열상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좀 고민을 하고 인선을 해서 연휴 끝난 직후에 좀 발표를 하려고. 가처분 신문이잖아요. 14일 그 전에 혹시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 어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제 1차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도 좀 하고 좀 통합이라는 그 목표에 걸맞는 그런 통합형 인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다라든지 뭐 독배를 마셨다 이런 얘기라든지 그동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많은 고사를 했다가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차례 고사를 했다가 결국에는 받아들인 이유, 이 평론가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정석 국회 부의장이 이번 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하고 설전을 벌였던 그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당 분열 상태가 이준석 대표의 지금 그 당에 대한 비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그것과 함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상 정석 국회 부의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사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더 반발을 할 테고 또 갈등이 불거질 수 그것이 있고. 더 많이 언론에서 회자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당사자가 아니라 좀 더 다른 뭐 중립적이거나 네. 혹은 외부 인사가 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정석 부의장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고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준석 대표 바로 직격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뭐 코미디라고 뭐 시작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독배를 받았으니까 네. 정석 부의장은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냐면 화합의 한자를 보면 둘 다 입구자가 들어가거든요. 네. 즉 여러 그 당내의 말들을 전부 다 함께 모아서 네. 그런 비대위를 꾸리면 예를 들어서 비대위 안에 비대위를 반대를 했던 사람 김웅 의원이라든지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도 포함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하는 통합형 비대위를 꾸리겠다라는 네. 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진석 부의장도 고심 끝에 결국엔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또 돌고 돌아서 윤핵관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독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독배일 수밖에 없죠. 일단 모두가 다 고사하는 자리입니다. 네.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결정되는 거는 당원들도 아니고 네. 법원에서 결정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또다시 가처분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자칫하다가는 며칠 비대위원장 명함도 못 찍어보고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두 번째는 어렵게 법원의 그런 그 문턱을 넘어서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네. 당내 분위기는 최악이고 결국은 새로운 리더십은 결국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를 뽑지 않는 한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일정이 정기국회, 네. 그다음에 네. 국정감사, 또 뭐 예산안 처리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다음 주에 뽑힐 원내대표가 이제 진두지휘하게 돼요.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전당대회 준비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은 짧고 자리는 불안정하고 네. 할 수 있는 건 별로 예. 없고. 그래서 이러니- 독배라는 표현을 썼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어쨌든 해야 되니까 네. 본인이 국회 부의장인데 네. 사실 의장단이 당 비대위원장 맡는 거 사실은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중진 중에 중진이 차출돼서 당을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 이제 본인이 등판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국회 부의장과 여당의 비대위원장 자리를 겸직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되나요?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정치사에 뭐 유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네. 과거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의장이나 부의장은
의장이 없을 때 부의장이 사회를 보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 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해충돌 문제가 바로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마 본인도 그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안팎에서 선뜻 비대위원장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습 불가의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예. 여론의 비판, 따가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또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랑 설전도 벌였잖아요. 우크라이나 방문 때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것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총대를 밀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환경이 네. 정진석 위원장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른바 정진석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출항하자마자 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당 안에서는 이제 비대위원 인선을 통합형으로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당 밖에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준석 전 대표와의 문제. 지금 뭐 이 가처분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잘 수습할 수 있을지 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난제죠. 오죽했으면은 성배가 아니라 독배라고 했겠어요. 예. 역대 한번 보세요. 비대위가 성공한 게 10년, 12년, 2010년부터 해서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 딱 한 번 성공했어요. 네. 그때 왜 성공했을까요? 총선 전에 공천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본인이 대선 후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힘으로 밀어갔죠. 막강한 권한, 실권 이게 있었죠. 있어야지만이 비대위의 그렇죠. 필수 성공 조건이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을 예. 2016년에 했어요. 네. 그때도 성공했습니다. 총선 네. 이겼어요. 왜 이겼겠어요? 공천권 들고 있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공천권 갖고 이게 흔들 그렇죠. 수가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흔들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 있어도 그냥 그게 쏙 들어가죠. 그렇죠. 나 공천 못 받는데 네. 하면 조용하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공천권 있나요? 앞으로 총선 있으려면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예. 그리고 좀 있으면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네. 네. 그럼 전당대회를 위한 준비위원회 이런 쪽의 얘기를 듣는데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예. 가처분 법원 판결 그게 있으니까 자칫하면은 비대위원장 취임식 날하고 해단식 날하고 같은 날 될 수도 있는 예.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정도로 짧게 끝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 14일 날 이번 주에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데 예. 똑같은 판사가 또 해요. 황정수 네. 판사가. 네. 그러니까 당원 당규 고쳤으니까 이번에는 해줄게 이럴 수도 있지만 예. 어쭈 해보자는 거지. 아하.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AI가 아닌 사람인 판사가 하는데 그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또 더 중요한 암초는 예. 중진들이 삐딱선을 탔다는 거죠. 예. 중진들이 다 최고위로 돌아가야 된다. 비대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통솔하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과제가 아니냐. 그래서 비대위원장부터 원내대표도 이제 다음 주나 이제 선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너무 친윤 쪽으로 흐르면 도로 친윤 아니냐. 예. 또 화합한다고 또 너무 중도층 인사로 하면은 그러면 이게 영이 안 쓰지 않겠느냐. 네. 양쪽 갈등에서 조화를 이루는 게 참 어려운 과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정진석 부의장 입장에서는 진짜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염승열 변호사님께서는 잘 수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도대체 바뀐지 모르겠는 윤핵관으로 돌려막기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네.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 평가한 것도 보면 예. 50% 이상이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새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한 결과였었나요? 네, 물론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진석이라는 그 리더의 얼굴은 분명히 그 지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뭐 근본적으로 다들 이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 윤핵관 뭐 동갑 대통령과 동갑이고 동향 예. 충남 청주 예. 공주죠. 예. 그다음 정치 입문 초기부터 고위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고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예. 지금 집권하고 4개월 중에 아마 한 2개월 정도 7월 초에 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전대미문에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는 그 사상 사태 초유의 이후에 사건. 예. 2개월 정도가 조금 더 흘렀죠. 네. 4개월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 반이 지금 이준석 대 국민의힘 뭐 이런 예. 구도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또 말씀들 주셨지만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갈등 예.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예. 숙제가 될 것이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는. 과연 그 숙제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그걸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그 언론 인터뷰를 보면 여전히 감정의 골이 깊어 보이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요. 네, 이번 추석 때 보니까 날선 표현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요. 예. 예컨대 정진석 비대위원장 초선이나 해보고 말해라. 예. 네. 수락산에서 안 되니까 팔공산을 그러니까요. 기웃거리는구나. 그런 이런 멘트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멘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양쪽 다 국민의힘 어떤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대표되는 당과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싸움 이런 예. 것에 조금 짜증이 많이 나고 있고 이제는 조금 피로감이 너무 높아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양쪽 다 누가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추석 연휴에 특히나 이런 설전이 오가는 거는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께서 독배를 드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선에 국회 부의장을 하신 정말 중진 중에 베테랑 아니십니까? 네. 그러면 독배를 이왕 드신 이상 네. 좀 아량을 좀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아슬아슬해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시작부터 두 사람의 신경전이 날카로웠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리인단과 상의해 보니까 예. 성명불상자를 한번 가처분 걸어볼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고적 가처분인데 아마 그 성명불상자를 걸어버릴까 그러면 완전 당이 희화화 되겠죠. 이준석 대표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되는 이런 분열상과 갈등상을 이어가지 않도록 저는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뭐 계획이 잡혀 있지 않지만 뭐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를 새로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이 꽤 흘렀는데 제가 소위부답이라고 말씀드린 이후에는 제가 공사석에서 이준석 대표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 예고한 대로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무효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만 벌써 네 번째, 이 정도면 가처분 리스크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법원의 판단을 또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섣부르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지만 네.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났었습니다. 자, 이번에 같은 재판부다 보니까 네. 지난번 인용 판결의 취지에 본다면 이번에 아무리 당원을 바꾸고 비상 상황을 규정하고 그러고 비대위를 출범했더라도 네. 이것이 전당대회 당원들의 권리,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갖다가 밀어낼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냐. 그리고 결국은 최고위로 돌아가라는 게 지난번 판결의 취지였는데 그것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을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도 사실은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뭐 판결 여부는 뭐 법원이 이제 판결을 하겠지만 네. 지금 이제 추석 이 명절 연휴에도 서로 이렇게 난타전을 주고받는 것, 날선 반응을 주고받는 것은 네. 그 판결 이후를 갖다가 노리면서 지금 난타전을 주고받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 네. 법원의 취지는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저도 뭐 전문가 그쪽 법 판결 전문가가 아니라서 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이제 절차를 밟는 모든 절차를 다 제대로 밟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하자가 지난번에 인용 판결의 핵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절차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당원들의 선출권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한 인위적인 비상 상황 규정 이거 두 가지로 이제 인용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그 취지를 그대로 이어간다 그러면 이번에도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준석 대표로서는 네. 또 한 번의 인용을 통해서 당의 본인의 정당성 이 부분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봅니다. 염승열 변호사님,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번에 법원이 판단했던 것과 다르게 당원 당규도 새로 고치고 비상 상황도 좀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지난번 판단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결과를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효 결정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무효 결정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도 인용될 인용될 가능성, 가능성이 높다. 가처분 신청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차 가처분의 이제 결정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네. 민주적인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 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번에 당원을 교치고 절차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한 것들이 과연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 민주적인 방식이었을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같은 재판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무효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지금 두 분께서는 인용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두 분께서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결정문을 보면 네. 사실상 그 결정문에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네. 지금 변호사님도 언급을 하신 그 부분인데요. 아니 그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선출한 당 대표를 전국위가 할 수 있느냐? 네. 전국위는 당원 총의가 아니고 네. 1,000명 가까운 그런 이 직함을 갖고 있는 전국 위원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 결정문을 보면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최고위를 부활하면서 네. 최고위를 선출하면 된다, 보궐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 최고위는 누가 선출하죠? 원래 당원들이 선출해요. 전당대회에서. 네. 그런데 최고위를 보궐로 하면 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최고위는 전국위에서 보궐로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게 말이 배치되는 게 네. 아니 총의를 모아서 지금 뽑은 전국위 약간 최고위원은 보궐로 가능한데 네. 총의를 모아서 뽑은 당 대표는 당원권 정지를 했는데 그건 안 된다. 네. 전국위에서 하지 안 된다. 그건 배치가 성립될 수 되거든요. 없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최고위로 돌아가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왜 최고위가 3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당시의 결정문을 그대로 다시 갖고 오면 5명 중에 1명은 이준석 대표니까 빼고 네. 아까 나머지 7명 중에 1명 빼고 5명을 그럼 보궐로 해야 돼요. 네. 앵커님께 여쭤볼게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네. 200명이 거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200명을 보궐로 할까요? 아닙니다. 총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9명 중에 3명밖에 안 남았고 5명을 지금 보궐로 한다? 그럼 지금 지난번 결정문에 나온 그대로예요. 네. 당원이 총의를 모아서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되는데 네. 과반수가 넘는 인원을 보궐로 전국이 산다? 이건 정당성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세 번째 가처분 신청한 전국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결정 예상을 말씀을 하신 아니죠. 거죠? 세 번째는 이미 끝났어요. 2차, 3차는 네네, 이미 끝났고. 각하가 돼야 돼요. 네. 전국이 이미 열렸고 네. 네, 또 비대위원은 이미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네. 정당성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 네. 직무에 대한 정당성.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런 어떤 배치되는 상황을 해소하려면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 왜? 최고위가 지금 3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거야말로 지금 상황은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다라고 네. 판단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홀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 평론가님께서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인용이 되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면은 내년 1월 달에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징계가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황정수 판사가 뭐 판단을 하겠지만 그거를 네. 예단하기는 뭐 좀 무리가 있곤 하지만은 네.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자칫 인용을 하면은 네. 가처분을 인용하면은 국민의힘 당을 내년 1월 달까지 표류하라는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당대표도 없고 그렇죠.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도 없고 왔고 전당대회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 사법부에서 저렇게 정당에 관한 일이 다시 열었는데 그것까지 또 인용을 네.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현실론적인 입장에서 재판부도 약간 부담이 있을 사법부의 수 정치에 대한 과도한 개입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기각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예.
일단 오는 14일에 지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 기일이 잡혀 있고 또 중요한 정치 이벤트 중에 하나가 16일에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이 국민의힘 내용 사태 이게 초반 단계에서 문제가 됐었던 이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경찰 출석에 응한다는 또 그런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따라가봐야 할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민주당 관련한 내용도 살펴보죠. 단연 민주당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입니다. 바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이 대표의 명절이니만큼 또 추석 인사 장면과 함께 기소와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 부분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명절 연휴가 되어야 되지만 고단한 민생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으로 힘겨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 한가위 사랑하는 이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산시장입니다. 계산시장. 그래도 뭐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돌멩이를 하나 주셨어요. 자기가 달고 고생한 돌이라고 저 주려고. 야당 당대표를 제물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반협치의 폭거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를 잡아 대선 경쟁자를, 그것도 제1야당 당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검찰의 정당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을 믿지 못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더 요즘에 여야 전국이 아주 급냉이 됐습니다. 일단 검찰이 기소한 내용 핵심적인 이 대표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김문기 전 성남도공 처장에 대해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라고 한 발언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용도 변경 이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검찰은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문제가 된다고 보시나요? 앞으로 계속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죠. 선거법은 이제 9월 9일 날이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법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돈 문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문기 대장동 실무 책임자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어떻게 보면 처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을 팀장 때부터 대장동 일을 계속 했는데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거짓말이냐 아니냐 뭐 그거죠. 또 하나는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줘서 떼돈을 벌었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는 그거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안 하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했다. 근데 이제 공문이나 이런 건 검찰 측 주장은 협박이 아니라 협조 요청이고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장동 초과 이익이 있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대표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은 저는 심각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대응책을 세운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진영 논리로 밀고 가자. 그래서 이번에도 소환에 요청이 안 했고 간단하게 5줄 답변하고 소환하지 않고 응하고 계속 당 대 당과의 싸움, 진영 논리로 좀 몰고 가자. 또 하나는 이게 시간 끌기. 이게 선거법은 원래는 그렇게 오래 끌면 안 되거든요. 재판도 1년 6개월인가 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걸 계속 좀 지연시키는 그런 뭐 전략 뭐 이렇게 해서 이 내년 이후로 판결이 좀 늦어지는 뭐 그런 전략을 세운 거 아닌가. 만약에 빨리 판단이 난다면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국회의원 직위도 잃고 다음
대통령 선거도 출마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그냥 완전히 엉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영 논리하고 시간 끌기 두 가지 대응을 하는 거 아니냐.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4년 전에 대법원에서 같은 혐의죠. 같은 혐의로 무죄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염승열 변호사님. 2018년도 지선 때였죠. 그때 친형의 강제 정신병원 입원 의혹 제기됐을 때, 그때 TV 토론 과정이었었나요? 그때 이제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을 했었는데 이게 법원에서는 즉흥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하면서 무죄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그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가 추석밥상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차례상 내가 차렸다, 안 차렸다 이런 거 가지고도 많이 싸우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네. 당신이 효도하지 않았지 않았냐. 무슨 예. 소리냐? 내가 효도했다.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즉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라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그 당시에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공방 속에서 일어났던 발언 내용, 국토부에서 협박 받았다 안 받았다, 김문기라는 분을 안다 모른다, 이걸 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단어 선택을 가지고 대선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지금 공방을 두고 있으니 세간에서는 뭐 대선 2라운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지난번에 1, 2심에서 지난번 그 대법 판결 직전 1, 2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대법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들여다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공격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팩트 자체가 그 다소 과장되더라도 토론회에서의 어떤 그런 이 표현의 자유 그것을 그렇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대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의 결정입니다. 고의성이 좀 중요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판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하나는 언론 인터뷰고 하나는 국정감사예요. 네. 두 건 중에. 예. 국정감사라는 건 뭐냐면 선서를 하고 국가기관장이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럼 직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돼서 압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주관적으로 나의 느낌을 얘기한 거라면 앞뒤에 인과관계 필요 없이 난 압박이라고 느꼈어요라는 뉘앙스가 돼야 되는데 당시 발언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직무유기라고라는 사실이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유기라고 나한테 직무유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차례나 국토부가 뭐 공문을 보내서 협박을 했다. 근데 최근에 밝혀진 건 뭐냐면 24차례가 아니고 그 중에서 2차례만 공문을 보냈어요, 국토부가. 나머지 모두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시행사 정사장의 정모 씨의 이 이익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정모 씨를 대신해서 공문을 보낸 거거든요. 해달라고. 그리고 이건 용도 변경도 아니었고, 내용이. 근데 국토부에서 낸 두 차례의 공문도 직무유기 이런 표현 하나도 없고요. 공공이전에 관련된 특별법도 아니었다. 즉, 당사자가 당시 이 시청 공무원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거 제가 받았는데요. 다시 11월 달에 국토부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협박이냐가 아니고 이거 지금 공공 이전에 관련된 특별법이라서 무조건 해야 되냐, 의무사항이냐. 그랬더니 12월 달에 국토부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니다. 성남시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 공문 2개를 갖고 시장한테 직접 보고를 했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그럼 시장은 국토부가 압력을 집어넣은 게 아니구나라는 분명한 공문을 받아서 보고를 받았을 텐데 협박이 아니었는데 국정감사에서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 토론회에서 토론회 공격을 당해서 내가 의도치 않게 다소 과장을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교수님. 일단은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두 가지 점에서 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지난 1년 그리고 대선에서의 핵심은 대장동과 그다음에 백현동에 특혜가 있었느냐. 있다면 그 특혜가 무엇 때문에 그 특혜가 이루어졌느냐. 특혜 논란이 핵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도대체 이 그랬었죠.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세금도 제대로 걷지 않고 그랬었죠. 줬냐. 네. 그런데 이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뭐 사실은 그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어요.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인지 아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고 예. 핵심은 특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걸로 뭔가 부적절한 정치 자금이 왔다 갔다 했느냐. 예. 이게 본질인데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부적절한 부분을 찾지 못해서 지금 공성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건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증거라든지 이런 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는 정말 제대로 쳐다볼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소나 뭐 어떤 그 수사가 아니라 뭔가 이것을 갖다 가기 위한 어떤 전 단계. 그래서 말을 가지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예. 말이 이제 그 잘못됐거나 네. 또는 뭐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보신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선거법으로 걸었거든요. 이러다 네. 보니까 본질이 아닌 피상적인 것을 가지고 대선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갖다가 수사를 하고 유례 없는 기소를 하다 보니 이제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형평성 논란이에요. 자,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만 선거법으로 고소 고발된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고소 고발돼 있죠. 네. 그런데 관련돼서 주장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당선자 측에 대해서는 모조리 다 불기소 불송치예요. 국민들이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됐던 확실하게 저건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 또는 허위 경력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불기소 불송치고 심지어는 검찰이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을 하지도 못했어요. 2달 동안. 네. 근데 그 답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소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는 답변 보내고 3일도 안 돼서 3건 중에 네.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안 왔다고 소환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형평성과 관련돼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좀 그런 점에서 검찰이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밖에 예. 없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이걸 두고 정치 탄압이다, 정치적 공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역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로 또 맞불을 놨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주가 조작 의혹, 또 허위 경력 의혹 등등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특검법을 발의한 건데요. 윤영걸 대표님, 네. 특검법을 추진하려면 일단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고 그 전에 법사위를 또 통과해야 되고. 네.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네. 이거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통과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 뭐 이 정도 엄청나게 개입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네. 개인적으로 표절 의혹이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경력 시비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갖고 국정의 본류를 흔드는 거면 특검을 해야 되겠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극히 사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고 네. 또 본회의 통과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그래도 이번에 시대정신 그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예. 남의 부인을 특검까지 올리는 거는 좀 너무 심하다 이런 그 식으로 시대전환의 했거든요. 조정훈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신 그 거죠? 패스트트랙에 네. 가기도 또 어려워요. 또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왜 저렇게 특검법을 계속 요구하느냐.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됐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거든요. 좀 있으면은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이런 게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아까도 뭐 박 교수님이 그 좀 형평성 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중요한 건 안 했다 뭐 하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팀이 구성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예. 됐습니다. 지금 뭐 새 정부 와서 인사하고 한 2달 정도 수사했나요? 지금 아마 9월이나 10월쯤에는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핵심이 좀 나오지 않느냐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 쪽에서 진영 논리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검을 강력히 주장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맞불 들고 작전이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이 지지하는 여론이 60몇 %가 추석돼 보니까 나온 거는 네. 예. 대통령 부부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런 여론도 예. 상당히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뭐 특검법 발의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을 미리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계산을 해봤을 때 좀 아직 지금 윤 대표님 말씀만 들어봐도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 특검법 발의를 한 부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좀 막아보기 위한 시선을 돌리려고 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염승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지만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의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야당으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가 야당으로 하여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자초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지금 국민의 여론이 지금 보면 이번 추석 때 어제 나온 거 여론조사를 보면 경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 불공정하다. 이게 지금 65%고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지금 62.7%입니다. 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표적 수사냐라고 했을 때 표적 수사다라고 한 것이 42.5%, 표적 수사가 아니다라고 한 게 52%예요. 네.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어떤 총의, 네. 그것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지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 가지 여론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그 영국의 시사 주간지 네.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 대통령은 기본을 좀 배워라 이런 칼럼이 나왔죠. 비판을 했었죠. 거기에 보면 네. 한국 속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예. 지금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지점이 반영돼서 이번 추석 민심에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그러면 생각합니다. 충분히 시점상 지금 특검법을 던질 때가 됐다. 아까 여론조사 이제 말씀도 해주셨으니까요. 그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민주당으로서는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사실 역대 모든 특검이 여야 합의로 진행됐습니다. 단독 통과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그만큼 특검을 수용하는 쪽에서도 이거는 여론의 악화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뚝이 무너진다. 네네. 이럴 때 사실 이제 특검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뭐 60% 넘게 지금 특검에 동의하는 여론조사를 보긴 봤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이 여론의 분위기가 과연 그 비등점 또는 뭐 임계점 이거를 넘어섰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온 건 좀 다른 함의가 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특검에 세 가지지만 첫 번째가 이제 그 허위 그 학력 문제입니다. 허위 학력 문제가 과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서 특별 검사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단위로 만들어서 해야 될 문제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대통령 부인 배우자가 된 이후에 만약에 벌어졌다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결혼하기도 훨씬 전에 이루어진 한 자연인으로서 허위 경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특검으로 이루어질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똑같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가천대와 관련돼서 논문 조작이 그 의혹이 되자 그거 집어 던지고 지금은 뭐 사과도 하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혹 제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 문제는 일단 차치. 또 도이치모터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민주당이 특검하기 전에 전원 다 국민한테 좀 무릎 꿇고 사과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검찰 총장 할 때요, 청문회 할 때 그 김진태 의원이 지금 강원도지사 하는 국민의힘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 근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 뭐라 그랬습니까? 도이치모터스요, 경찰이 다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라고 김종민 의원부터 법사위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해명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는 왜 제대로 그러면 청문회에서 그렇게 그 조사를 못하고 증언 못하고 지금에 와서 상대 진영이니까 저렇게 하느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자, 오늘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은데 박찬원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뭐 민주당의 이번 특검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방어의 무게가 찍힌 공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의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언제를 임계점으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 저희가 마련한 추석 밥상 메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